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세계 최고의 선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개인 기록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한 팀에서 3연속 우승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더욱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승 횟수 면에서는 조던은 물론 그 누구도 감히 맞먹지 못할 레전드 선수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커리어 13년 동안 우승을 무려 11번이나 했고 이는 NBA 역대 최다 기록이며 심지어 중간에 달성한 8연속 우승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대단히 칭송받고 있습니다. 1956년에 데뷔했던 워낙 옛날 선수다 보니 현대 팬들에게는 누군지 생소할 수 있지만 매년 우승 때마다 파이널 MVP를 건네줬던 노인분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며 이름은 빌 러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 경기에 100득점을 꽂아넣은 걸로 유명한 고대 괴수 윌트 체인벌린과 숙명의 라이벌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둘의 피 터지는 경쟁과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험난했던 수많은 역경들, 그리고 이를 전부 딛고 일어나 마침내 리그 역사 최고의 승리자로 오른 러셀의 우승 드라마를 처음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 러셀은 1934년 미국 남부쪽 루이지애나 주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은 과거 노예제도를 찬성했었던 지역 특성상 흑인을 매우 천대하는 편이기에 어릴 적부터 그는 숱하게 인종차별을 겪어왔습니다. 백인들에게 눈에 띄기만 해도 조롱을 당했고 어쩔 때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으며 꼬마에게조차 가차없을 정도로 흑인에 대한 멸시가 극도로 심했습니다. 그나마 8살 때 이사갔던 서부 쪽의 캘리포니아주는 남부보다 인종차별이 덜했는데요. 허나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노골적인 만행이 드물 뿐이지 여기 또한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흑인의 출입을 금지시하는 백인 전용 식당이 곳곳에 있었고 버스에서까지 승차 거부가 종종 벌어졌습니다. 러셀은 사회적 환경이 부당한 것도 모자라 집안의 경제사정마저 풍족치 않았으며 게다가 심지어 12살 때에는 어머니와 사별까지 하게 돼 당시 참으로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뼈아픈 경험들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좌절하지 않도록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 면에서 농구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었던 그는 이 길로 성공을 해내고자 다짐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고교 졸업 후 4년 장학생으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며 신입생 때 실력을 더 갈고 닦아 2학년부터 정식으로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러셀은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부문에서 팀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다음 3학년 때에도 에이스로 나서 매번 승리를 이끌었으며 끝내 전체대학 토너먼트에서까지 우승을 거머쥐었고 대회 최고의 선수를 칭하는 MOP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는 4학년 때까지도 계속됐으며 작년 시즌을 포함해 총합 55연승과 더불어 이번에도 연달아 전체대학 토너먼트 우승을 달성하였고 1등 공신이었던 러셀은 미국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참고로 당시 그는 육상도 겸하고 있었고 여기서도 매우 뛰어난 성적을 냈는데요. 달리기 400m를 49초에 끊을 만큼 굉장히 빨랐으며 높이뛰기 같은 경우 개인 최고 기록이 2m 6cm였고 이는 무려 세계 랭킹 7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펙이 이리 훌륭한데도 NBA 드래프트를 앞둔 시점에서 정작 구단들은 러셀을 무조건적으로 뽑으려 하는 의지가 생각보다 덜했습니다. 당장 1픽을 보유 중이었던 로체스터 로열 팀부터가 센터가 아닌 가드 포지션에 관심을 더 두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2픽을 갖고 있었던 세인트 루이스 호크스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가 인종차별이 유독 심한 분위기여서 이 팀 또한 러셀을 최우선적으로까지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를 간절히 원하던 구단이 딱 하나 있었으니 거긴 바로 보스턴 셀틱스였으며 러셀을 얻고자 앞선 두 팀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1픽의 로체스터 로얄에게는
개인적으로 구하기 힘든 어느 유명한 아이스쇼 참가 티켓을 건네주며 러셀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달라 부탁하였고, 이 픽의 세인트 루이스 호크스에게는 다른 팀이 채가지 못하게 먼저 러셀을 뽑아주면 그에 합당한 여러 선수들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보스턴 셀틱스는 1956 드래프트 당일날 세인트 루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러셀을 데려왔는데요. 사실 보스턴도 인종차별이 극심한 지역이었으나 그럼에도 감독 레드 아워백은 이에 개의치 않아 있으며, 강단 있는 그의 소신과 결정으로 인해 구단은 전례 없는 사상 최고의 왕조가 될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러셀을 영입하기 이전에 보스턴은 분명 강팀이긴 하나 공격만 뛰어날 뿐 수비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레이오프 때마다 매번 결승전에 못 가보고 중도 탈락하였으며, 이에 감독은 수비가 특출난 선수를 찾아다녔고 러셀이 바로 그 적임자였습니다. 물론 득점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지만 이미 구단의 핵심 공격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 그들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을 자가 필요했으며, 감독은 러셀에게 리바운드와 블락을 전담시켰습니다. 참고로 당시 흑인들 대부분은 인종차별 때문에 팀의 주역이 되기 힘들었고 득점보다는 동료를 지원하는 쪽에 허드렛 일을 주로 했는데요. 허나 러셀에게 수비를 시킨 것만큼은 결코 차별이 아니었으며 이는 그저 오로지 우승을 위해서였고, 애당초 감독 레드 아워백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피부색 상관없이 둘 다 매우 엄격하게 지도하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장마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주의였으며 어릴 적부터 흑인과 유대인 등 억압받는 인종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던지라 러셀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살갑게 대했습니다. 이처럼 구단 분위기가 바깥사이와는 반대로 평등했기 때문에 러셀은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루키인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 왕을 차지했으며 거기다 필드골 수치가 팀 내에서 가장 높았고 리그 전체 선수들 사이에서는 5번째였습니다. 공격은 특히나 속공대 위력이 상당했으며 센터이지만 스피드가 매우 뛰어났기에 빠른 템포를 선호하는 보스턴에게 무척이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러셀의 가세로 보스턴은 전력이 탄탄해졌고 여태껏 하위권에 맴돌던 수비 지표는 단숨에 1등이 되었는데요. 정규 시즌 성적도 리그 전체 1등을 찍었으며 플레이오프에서까지 공수 모두 빈틈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플레이오프 대전 방식은 현재와 달리 구단수가 총 8개밖에 되지 않아서 동서부 각각 상위 3개 팀만이 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었고 1등은 부전승으로 2라운드에서 먼저 대기했으며 2등과 3등만이 1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즉 한마디로 보스턴은 2라운드 하나만 넘으면 그 즉시 결승전 진출이었는데요. 그들은 2라운드에 올라온 동부 2등 팀을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완승으로 이겼으며 결승전 상대는 공교롭게도 운명의 장난처럼 러셀을 트레이드 시켜준 세인트 루이스 호크스였습니다. 둘의 경기 양상은 1차전부터 연장전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매우 치열했고 전력상 대체적으로는 보스턴이 우세한 편이었으나 막상 시간이 지나 6차전이 끝났을 때의 결과는 서로가 3승 3패였으며 그에 따라 7판 4선승제인 이 승부는 기어코 마지막 7차전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날도 1차전 때와 똑같이 연장전을 2번이나 치렀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세인트 루이스가 파울 관리를 잘 못해 6반칙 퇴장을 4명이나 당했고 상대의 전력이 약해진 틈을 타 보스턴은 2점차 리드를 잡아 이를 계속 유지했으며 그 와중에 러셀의 양팀 선수들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아내며 맹활약을 했습니다. 허나 경기 종료 직전 골대 코앞에서 상대가 동점슛을 시도하는 바람에 3차 연장까지 끌려갈 뻔한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으며 그리하여 보스턴은 마침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러셀은 두 번째 시즌에도 리바운드 왕과 필드골 리그 전체 4등을 달성하며 구단이 승률 1위를 찍는 데 큰 이바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고 더 나아가 리그 최고의 선수를 칭하는 MVP에까지도 선정이 됐으며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번에도 결승전 무대를 밟았습니다. 다만 3차전에서 그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보스턴은 수비가 허술해졌고 그로 인해 한두 점 차이의 아쉬운 패배가 연달아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보스턴은 기죽지 않으며 다음 시즌 왕좌를 털어나고자 했고 러셀의 승부욕도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는 리그 전체 선수들 사이에서 필드골 2등을 찍었으며 동시에 리바운드 왕까지 3연속째 성공하였고 항상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훈련을 고강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독 남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보스턴은 동부 1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2라운드 상대를 잡은 뒤 곧바로 결승전에 올라섰으며 여기서는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와 격돌하였습니다. 근데 동서부 최강자들끼리의 대결임에도 실제 경기 내용은 보스턴이 가히 압도적이었는데요. 러셀은 리바운드를 혼자 독식하며 골밑 싸움을 완전히 지배했고 1차전엔 28개, 2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30개를 따냈습니다. 이처럼 수비가 든든한 덕에 보스턴은 점수를 크게 앞서나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단번에 4승 0패로 챔피언 자리를 다시 되찾았고 1등 공신인 러셀은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센터라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러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를 집어삼킬 어느 한 전설의 괴수가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니 그자의 이름은 바로 윌트 체인벌린이었습니다. 커리어 4년차 59-60 시즌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러셀의 리바운드 왕 독주는 고작 신인에 불과한 윌트 체인벌린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첫 데뷔전부터 43득점이나 기록할 정도로 공격마저 상당했으며 끝내는 기어코 득점왕을 차지해내기까지 하였고 얼마나 임팩트가 컸는지 MVP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체 조건은 키가 2m 16cm에 체중은 124kg, 거기다 양팔 가로 길이의 합이 무려 2m 34cm였는데요. 힘과 운동 능력도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수준이었으며 달리기 400m를 48초에 끊을 만큼 상당히 빨랐고 점프력은 농구 골대 백보드 상단을 터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3점 슛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 범위가 지금보다 좁은 편이었으며 그렇다 보니 골밑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여기서 1대1로는 체인벌린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센터계 최강자였던 러셀조차 그를 무척이나 버거웠다고 하는데요. 자기보다 크고 민첩한 데다 힘까지 세다 보니 득점과 리바운드 같은 개인 기량 측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며 체인벌린을 상대할 때에는 공격자 파워를 유도하거나 팀원들과 협력해서 막는 등 지능적으로 수비를 하였고 공격에서도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단 동료와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애초에 팀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으며 일반 센터들과는 달리 패스에 대한 시야가 제법 넓었는데요. 블락을 뛸 때마저도 막무가내 식으로 공을 후려치기보단 힘을 적당히 조절하여 팀원 쪽으로 보냈고 또는 자신이 한 번 더 점프해서 직접 잡은 뒤 재빨리 패스를 뿌렸으며 이러한 이타적인 센스는 빠른 공수 전환의 시발점이 되어 속공 득점을 매끄럽게 성공시켰습니다. 슈터들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고자 스크린 몸빵도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렇게 러셀은 소위 서포터로서 팀워크를 극대화시켰으며 혼자 돋보이기 위해 개인 기록에 치중하는 체인벌린과는 반대로 오로지 팀의 승리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벌린이 속한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와의 정규 시즌 대결에서 총 12번 중 8번이나 이길 수가 있었는데요.
동부 1등으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도 2라운드 때 워리어스를 꺾었으며 곧이어 세인트루이스 호크스와의 결승전에서까지 승리를 거뒀고 이로써 러셀은 커리어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한 보스턴의 팀 수비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졌으며 승률은 언제나 부동의 1등이었고 기여도가 가장 컸던 러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60-61 시즌부터 62-63 시즌까지의 총 3번의 MVP를 연속으로 모두 휩쓸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의 순수 개인 기록은 윌트 체인벌린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요. 3년 모두 평균 득점이 체인벌린의 절반도 채 되지 못했으며 필드골 또한 상대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리바운드마저 1등을 전부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3년 연속 MVP를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과는 달리 MVP가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개인 기록 면에서는 체인벌린이 선정되어야 마땅하지만 플레이가 이기적이고 평소의 태도가 오만하다 보니 그와 정반대였던 러셀에게 좋은 이미지가 더욱더 부각되었고 이 호감도는 자연스레 득표수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러셀은 MVP뿐만 아니라 동시에 리그 우승까지 3번을 모두 거머쥐었는데요. 체인벌린을 비롯해 날고 기는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을 가차없이 무릎 꿇렸으며 58-59 시즌에 차지한 챔피언의 자리를 이번 시즌까지 포함해 연속으로 5번이나 지켜냈고 그야말로 리그는 보스턴의 왕조시대였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선수 구성원 자체는 아무도 이길 놈들을 내지 못할 정도의 넘사벽이 아니었으며 거기다 팀 수비에 대한 평가는 리그 전체 1등이지만 공격이 꼴찌 수준이었기에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식으로 상대에게 비춰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완전히 평정했으니 그만큼 러셀의 수비력과 승리 기여도가 초인류급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63-64 시즌에도 어김없이 리그 전체 승률 1등을 이뤄냈고 뿐만 아니라 체인벌린에게서 리바운드 왕을 처음으로 되찾기도 했으며 둘의 라이벌 대결은 늘 그랬던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체인벌린은 원래 러셀과 같이 동부에 속해 있었지만 소속팀 필라델피아 워리어스가 연고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기는 바람에 서부에서 뛰고 있었고 이에 따라 끝내 기어코 둘은 각자 플레이오프에서 동서부를 평정한 뒤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에서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접전이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막상 결과는 시리즈 스코어 4대1로 보스턴이 압승해버렸는데요. 체인벌린은 여전히 지독한 개인 플레이어였고 동료들과의 조화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냉랭했으며 결승전까지는 혼자서 가능했지만 우승만큼은 팀 스포츠에 충실한 보스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도 빌러셀은 승률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체인벌린을 이겼으며 작년에 이어 리바운드 왕을 또 한 번 차지했고 더불어 MVP에까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인벌린이 시즌 도중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로 이적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의 승부는 결승전 바로 직전인 동부 2라운드에서 벌어졌는데요. 근데 압승했던 지난번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초접전이었으며 서로가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에는 마지막 7차전까지 가게 되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기 양상은 섣불리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경기 종료 5초 전 이때 두 팀의 점수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스턴이 1점차 앞서고 있었으며 거기다 공격권까지 가진 상태이기에 패스를 건네받은 뒤 시간만 잘 끌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러셀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의욕이 너무 과했는지 그가 패스한 공이 골대를 지탱하는 철선에 맞아버렸고 이로 인해 공격권을 고스란히 헌납하게 되었으며 1점 차로 역전패를 당할 대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시간도 5초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필드골이든 자유투든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팀원 중 한 명이 쏜살같이 상대 패스를 스틸해 공격권을 도로 빼앗았고, 이대로 시간을 모두 흘려보내 무사히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러셀은 최악의 역적이 될 뻔한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필라델피아를 꺾고 올라간 결승전에서는 LA 레이커스와 붙게 되었고, 이때는 상대팀의 핵심 자원들 중 한 명이 부상 중이어서 시리즈 스코어 4대1로 비교적 수월히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보스턴은 리그 최정상을 7년째 지켜냈는데요. 그러나 그만큼 다들 나이가 들어 이제는 초창기 멤버들의 폼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러셀만 해도 벌써 32살을 앞두고 있었고, 아무래도 힘이 붙이다 보니 커리어 10년 차인 65-66 시즌에는 리바운드 왕과 MVP를 체인벌린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구단의 순위도 필라델피아에게 밀려 데뷔 처음으로 동부 2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플레이오프를 9전승 없이 1라운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과거 보스턴에게 번번이 깨졌었던 주요 강팀들 중 하나인 신시내티 로열스였는데요. 도끼가 잔뜩 올라서인지 이번만큼은 전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고, 1차전 때 보스턴은 점수를 단 한 번도 앞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끝내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했으며,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또 홈구장에서 열린 3차전을 져버렸고, 그로 인해 결국 탈락 위기에 처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쉽사리 무너질 왕조가 결코 아니었으니, 보스턴은 4, 5차전을 내리 연속으로 이기며 단숨에 신시내티의 희망을 꺾어버렸고, 그 다음 2라운드에서는 체인벌린의 필라델피아를 4대1로 뭉개버렸으며, 러셀의 리더십과 수비력, 그리고 팀의 결속력은 역시나 리그 최강이었습니다. 비록 결승전은 레이커스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해 7차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최종 승자는 보스턴 셀틱스였으며, 이로써 8년 연속 우승이라는 역사상 전후무후한 대업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그날 이후 감독 레드 아워백은 은퇴와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러셀에게 일임하였는데요. 흑인이 감독직을 맡는 건 NBA를 넘어 미국 내 모든 스포츠에서 최초였고, 66-67 시즌부터 그는 선수 겸 감독으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느라 체력적 부담감이 매우 컸으며, 4쿼터에는 숨이 가빠 작전 타임 때 지시를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게다가 부임 첫 시즌이다 보니 승패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정규 시즌 81경기를 전부 소화했으며, 팀 성적도 동부 2등으로 제법 괜찮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곧바로 9연속 우승을 향해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였고, 1라운드를 3대1로 가볍게 통과했으며, 작년 재작년과 똑같이 이번에도 보스턴은 2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결과는 보스턴의 압도적 패배였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중압감 때문인지 4대1로 처참하게 졌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번영을 누려왔던 보스턴 왕조의 명맥이 끊기고 말았으며, 구단 팬들과 선수들 모두 상실감과 실망감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생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러셀을 이긴 체인벌린은 끝내 결승전까지 압승하며 커리어 첫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라이벌이어서 그런지 보스턴 입장에선 더더욱 뼈아픈 소식이었고,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러셀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팀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67-68 시즌에 돌입해 동부 2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며, 1라운드를 4대2로 가뿐히 넘어섰고, 그 뒤에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부 1등인 필라델피아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1차전이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9점차 승리를 거두며 무서운 기세로 앞서 나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생각만큼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으며 체인벌린은 여전히 괴수 그 자체였고, 그를 둘러싼 필라델피아의 다른 선수들도 기량이 대체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보스턴이 1승을 먼저 가져갔으나 그 뒤로 2차전부터는 3번의 연속으로 패배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시리즈 스코어 1대3으로 벼랑 끝에 몰렸고 또다시 필라델피아에게 탈락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위태로움이 투지를 극대화시켰는데요. 보스턴 전원은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사력을 다했으며, 러셀 같은 경우 5차전부터는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4쿼터 내내 풀타임을 뛰었고 오로지 체인벌린을 막아내는 데에만 집중을 쏟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빈틈없는 보스턴의 수비에 말려들어 5차전을 18점 차로 대패했으며 6차전에선 유독 체인벌린이 부진한 탓에 또 지고 말았고, 당시 28%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필드골은 플레이오프에서의 커리어 사상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러셀은 마지막 7차전에서도 체인벌린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는데요. 그에게 오직 14득점만을 내줬으며, 이처럼 에이스를 억누른 덕분에 보스턴은 4점차 간발의 차이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절망 속에서 쟁취해낸 기적의 3연승으로 드디어 2년 만에 다시 결승전에 진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서부에서는 LA 레이커스가 올라왔으며 4차전까지는 서로 2번씩 이기고 지며 막상 막하의 양상을 보였으나, 중요한 승부처인 5차전은 연장 끝에 보스턴이 승리를 따냈고, 이날 양팀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은 러셀의 골밑 장악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레이커스는 물러날 곳이 없어지자 6차전 때 다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는데요. 이에 보스턴은 끝장을 내기 위해 가차없이 밀어붙였으며 전반에만 벌써 20점이나 앞서갈 정도로 공수 양면이 완벽했고, 결국에는 끝내 15점 차의 대승을 거둬 우승과 동시에 잃어버린 왕조의 권위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영광의 순간은 더 이상 과거처럼 연이어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왕조를 이끌었던 수많은 주역들은 이미 상당수가 은퇴했으며 러셀을 포함해 남아있는 현역들마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 선수 생명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서부 최강자였던 레이커스가 만년 준우승을 벗어나기 위해 체인벌린을 영입했고, 이로써 최상급 슈퍼스타를 3명이나 보유한 슈퍼팀이 되자 아무도 그들의 우승을 의심치 않아 했습니다. 68-69 시즌 당시의 리그는 기존보다 구단 수가 늘어 동서부에 각각 7개씩 총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플레이오프에는 양측에서 4등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었으며, 레이커스는 예상대로 가뿐히 서부 1등을 찍었고, 반면 보스턴은 동부 4등으로 여태까지의 러셀 커리어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긴 했지만 최하위 시드이기에 언론과 팬들에게 별로 기대를 받지 못했으며, 늙고 병든 팀이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1라운드에 보스턴이 자기보다 순위가 높은 동부 2등 필라델피아를 되려 4대1로 짓뭉개버렸고, 2라운드 또한 동부 3등인 뉴욕 닉스를 거뜬히 4대2로 이겼으며, 세월의 풍파로 약해지긴 했어도 우승 경쟁에서만큼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 불리던 LA 레이커스와의 결승전에서도 밀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매판마다 한순간도 승부를 달아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종료까지 호각을 다퉜으며, 1차전 같은 경우 점수 역전이 무려 21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비록 첫 2경기에선 레이커스에게 지고 말았지만 그 다음 3, 4차전은 보스턴이 승리했는데요. 특히나 4차전에서의 마지막 버저비터 위닝샷은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었고,
이후 서로 또 1승씩 주고받아 시리즈 스코어가 3대3 동점이 되었습니다. 허나 하필 마지막 7차전이 레이커스 홈구장에서 열렸으며 안 그래도 보스턴이 원정 경기였던 1, 2, 5차전을 모두 패했기 때문에 승리 확률이 매우 희박해 보였고 대다수가 레이커스의 우승을 점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구단 수뇌부들은 풍선과 축하 공연 등 우승 이벤트를 성대하게 준비해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보스턴은 기죽지 않았으며 천장의 풍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며 우쭐해하고 있는 레이커스를 참교육하겠다 선포하였고 마치 악당의 출연처럼 비장하게 코트를 밟았습니다. 당시 레이커스의 핵심 자원 중 한 명인 제리 웨스트가 허벅지 부상을 달고 출전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으며 1쿼터 초반부터 보스턴이 24대 12의 더블 스코어로 먼저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매섭게 추격을 당해 2쿼터가 끝났을 때에는 3점 차로 좁혀졌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레이커스가 3쿼터에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 그 틈을 타 15점이나 앞서 나갔고 침착한 경기 운영에 4쿼터에도 주도권이 계속 유지됐으며 게다가 그 와중에 경기 종료 5분 전에는 체인벌린이 무릎 부상을 당해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는 아주 기막힌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그럼에도 허벅지 부상을 달고 투혼을 불살한 제리 웨스트 때문에 1점 차까지 따라잡히고 말았지만 허나 이내 다시 집중하여 역전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기어코 결국에는 보스턴이 2점차 승리를 거뒀으며 보란듯이 레이커스 홈구장에서 우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최하위 시드에서 이룬 성공이기에 여느 때보다 더욱더 감격스러웠고 이후 선수들은 보스턴으로 돌아가 환영 행사장에서 팬들에게 무수히 축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체 어째서인지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빌러셀만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빌러셀은 명실상부 구단의 레전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갑자기 우승 직후 보스턴과 인연을 전부 끊었습니다. 자신의 은퇴를 구단의 공식 석상에서가 아닌 잡지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발표했으며 나중에는 본인의 등번호 영구 결번식에조차도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NBA 명예의 전당에 선정이 됐을 때에도 시상식에는 불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인 이유는 평생을 시달려왔던 인종차별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보스턴의 지역 주민과 언론에게 받은 상처가 매우 컸으며 셀틱스 왕조를 이룩한 NBA 슈퍼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정 때도 모자라 구단의 연고지인 보스턴에서까지도 온갖 멸시를 받았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출입금지를 수없이 당했으며 팀원과 함께 이동할 때도 백인과 흑인 서로가 따로 차량을 타야 한 적이 많았고 인터뷰도 오로지 백인 위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억울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요. 불만을 토로해봤자 무시를 당할 뿐이었으며 되려 러셀을 나쁘게 평가하는 악의적인 기사가 쓰이기도 했고 성적이 비교적 좋지 않았던 감독 겸 선수 시절에는 패배할 때마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자택을 테러당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집안의 가구들을 부셨을 뿐만 아니라 침대를 오물로 더럽히는 몰상식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러셀은 마음속으로 보스턴을 무척 싫어했는데요. 그럼에도 우승에 최선을 다한 이유는 단지 프로 선수로서의 도리와 구단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이었을 뿐 결코 지역 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마지막 우승을 기점으로 계약이 끝나자 그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BA와의 관계까지 끊은 건 아니었고, 은퇴 이후에는 다른 팀의 감독을 맡거나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게다가 한편으로 리그 밖에서는 인종차별을 비롯한 미국 사회의 부당한 면들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주장했고, 전쟁의 정당성이 부족한 데다 흑인 병사를 차별하는 환경이었던 미국의 베트남전에도 이에 대한 파병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 규탄에까지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훗날 NBA 레전드이자 흑인 인권운동의 선구자로서 수없이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거기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민간인 기준 최고 등급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의 인종차별 상처는 은퇴 이후 30년이 지난 1999년에 아물었는데요. 영구 결번식을 다시 하고 싶다던 구단의 오랜 간청을 끝내 승낙했으며, 또한 과거에 수령을 거부했었던 NBA 명예의 전당 반지도 척 쿠퍼라는 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헌액되고 난 뒤에 흔쾌히 받아갔습니다. 커리어든 인격이든 러셀은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는 리그 최고의 선수였고, 마이클 조던의 우승 이전에는 언제나 그가 역대 1등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1996년 올타임 50인에 선정됐을 적에는 언론사에서 따로 실시한 가장 위대한 선수 투표에서 조던 다음으로 득표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리그의 규모와 수준이 한참 발전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순위가 조금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커리어 13년 동안에 11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역대 최다 우승자로서의 위엄은 여전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수비에 대한 승리 기여도 역시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 시절엔 블락 기록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당시 올드 팬들의 증언으로는 실제 러셀의 경기당 블락을 평균 7개에서 8개 정도 했다고 하며, 그의 수비력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에게 시대 상관없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31일자로 세상을 떠나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이룬 개인적인 업적과 보스턴 왕조의 영광은 앞으로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거기다 2009년부터 매년 우승 때마다 파이널 MVP를 건네주었던 정정한 모습 또한 선수와 농구 팬들 모두에게 그리운 추억으로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